오늘은 최근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트론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핫하긴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이트론에 주목을 하시고 지금이라도 좀 매수를 해야 되나. 아니 안돼! 절대 안돼! 자,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. 모트라인입니다. 아우디 이트론을 타고 있습니다. 출시된 지 좀 됐는데 이트론 협찬 언제 안 들어오나? 라고 계속 기다리던 와중에 드디어 또 시청자분께서 이트론 한번 이제 다뤄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면서 차량을 건네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영상 시작하면서 밑밥 하나만 또 깔겠습니다. 저를 오랫동안 봐오신 시청자분들께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아우디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. 이게 자동차 리뷰라는 게 말이죠, 아무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1년 2년 동안 주구장창 계속 타면서 내가 도대체 이 차에 도대체 어떤 안 좋은 점을 후려파가지고 내가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려야 되나, 이렇게 계속 연구하고 타보고 고민하고 느껴보고 하다 보면은 이 자동차 마크 같은 거는 나중에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아요. 자, 신세 한탄 여기까지만 하고 이트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자, 아무래도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가장 많이 질문을 주시고 가장 많이 말도 많은 게 저 전자식 사이드미러겠죠. 이 아이오닉 5에도 적용이 되어서 나온다라고 해서 또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신기술이기도 합니다. 자,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. 의외로 사각지대가 없습니다.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울식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좀 생기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고개 각도를 살짝 틀어서 보면 좀 더 옆차선으로 확대해서 볼 수 있는, 사람이 목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어느 정도는 해소하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, 전자식으로 바뀌게 되면 화각이 딱 고정되어 있으면 사각지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말씀들을 해주신 분들이 계신데, 일단 사각지대는 의외로 괜찮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원래 사이드미러의 시야는 이쯤에서 보인단 말이죠. 그런데 지금 아래 내려와 있습니다. 물론 이게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그리고 이게 그냥 갖다 박혀있는 게 아니라 이 도어 캐치와 함께 버무려진 이 디자인 실루엣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미관상도 좋고 다 좋은데, 이 디스플레이의 위치가 아래 내려와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좀 불편하지 않냐라는 또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고, 실제로 차량을 타보신 분들도 이 위치가 불편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, 사실 저는 이 위치도 불편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 정말 불편한 부분은 이 원근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데서부터 옵니다. 이 원근감이 느껴지지 않는다,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말로도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, 우리가 트랙에 가거나 아니면 그냥 고속도로에서 가만히 서서 달려가는 차를 직접 눈으로 보면 원근감이 완벽하게 느껴집니다. 그리고 결국에는 그 속도감이라는 게 원근감이 빠바바박 느껴지기 때문에 속도감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. 그런데 여러분, 저희가 서킷 영상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? 서킷에서 아무리 빠른 차가 직발 구간을 왕 하고 200, 250으로 쏘고 지나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시게 되면 어떤가요? 그냥 뭐 가는 둥 마는 둥 그냥 이렇게 천천히 쭉 멀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도 자동차 추격신이 나오거나 좀 그 속도감이 느껴져야 되는 컷을 쓸 때는 절대로 카메라 워킹 자체를 이렇게 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. 일부러 떨어요. 일부러 떨기도 해요, 카메라를. 결국에 그만큼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봤을 때는 사람이 느끼는 원근감이나 속도감 같은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교들까지 부리게 되는 거란 말이죠. 그와 같은 맥락이 지금 이 이트론의 버추얼 사이드 미러의 그대로 문제점으로 나타난다고 저는 느껴져요. 사각지대 자체는 없는데 원근감이나 거리감이 사람 눈으로 거울을 통해서 직접 반사되어서 움직이는 물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왼쪽으로 껴들고 싶은데 도대체 차가 어느 정도 지금 와 있는 건지 이게 감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는 거야. 그런데 물론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는 중에는 그나마 괜찮아요. 옆차 보내고 완전히 클리어하게 옆차선이 비었을 때 그때 들어가면 되거든. 그런데 옆차 다닥다닥다닥 붙어있는 상태에서 진짜 어쩔 수 없이 양해를 구하면서 손도 흔들면서 대가리 들이밀면서 껴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, 우리나라는. 그런데 그때 진짜 환장하는 거예요. 환장해. 진짜 옆자리에 누구 한 명 태우고 다니면서 야, 옆에 좀 봐봐, 저 차가 지금 어디 있는 거냐? 이거 2명이 운전해야 된다고. 오죽하면 내가 원래 인트로를
이트론의 그 2가 이게 사람이 2명 타서 운전해야 돼. 이트론이라고. 둘이 타가지고 자 우회전한다. 야 옆에 차 오냐? 들어가 이러면서 둘이 타서 운전해야 되는 차라고 제가 이트론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좀 너무 선 넘었다 싶어가지고 네 그거는 포기했는데, 제가 이거 적응이 되면 불편함이 없다라는 말씀들을 하도 많이 해주셔서 지금 적응하려고 몇 날 며칠을 지금 계속 막히는 길 껴들어보고 뭐하고 주차해보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. 또 저희의 강점이 뭡니까? 시청자분들께서 차를 막 4박 5일 이렇게 내주신다는 게 저희의 장점 아닙니까? 적응할 시간은 많거든. 계속 해봤는데 이거는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게 사각지대에 대한 불안함, 이 사이드미러 위치가 아래 내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불편함, 이런 것들은 적응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적응되고 나면 괜찮습니다.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원근감이나 거리감, 속도감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 거는 저는 이거는 적응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막히는 길 껴들 때, 옆차 이렇게 타이트하게 붙어 있을 때 도대체가 옆차가 나의 지금 어느 위치에 지금 옆구리에 있는 건지 이 감이 안 온다라는 이 문제 하나랑 이제 주차할 때 보여드릴게요. 자, 지금 왼쪽에 BMW 5 시리즈가 한 대 서 있고, 네, 저 5 시리즈 오른쪽으로 후진 주차를 해서 넣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후진 주차를 해서 들어갈 때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거울형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고개를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머리를 살짝 위로 올리면 땅바닥이 보이기도 하고, 또 이렇게 해서 좀 가까이 가서 바짝 붙으면 저 차와 내 차 사이의 거리가 다각도로 이렇게 변화하면서 보입니다. 그러면서 우리는 저 차와 내 차의 거리를 예측하게 되고, 그거를 무의식 중에 지금 이 정도 거리구나 그러면 이렇게 핸들 각도를 꺾으면서 들어가게 되는데, 지금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원근감도 느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각도 자체도 항상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. 근데 옆에 서 있는 차마다 또 높이가 다 다르잖아. 그리고 더 문제는 이쪽은 어떻게 맞췄다고 쳐? 저쪽은 그냥 지금 이렇게 보여. 지금 도대체 이쪽에 저 기둥이랑 차 사이에 원근감이 느껴지시나요? 그러면 뭐 또 어라운드 뷰 있잖아 새끼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, 저는 기본적으로 어라운드 뷰를 보고 주차하면 굉장히 불안해요. 그리고 어라운드 뷰 화질이라도 BM처럼 좋으면 내가 말을 안 해. 어라운드 뷰는 어라운드 뷰대로 또 화질은 화질대로 떨어지고, 그리고 지금 여기는 주차칸 자리라도 넓지, 좁은데 주차할 때 이 어라운드 뷰 보고 주차하기 힘들어요. 아무튼 이렇게 주차할 때는 또 주차할 때대로 원근감이 느껴지지 않고, 이 고개를 돌려서 각도를 틀어서 볼 수 없다라는 그 문제가 너무나도 불편하다. 자, 사이드미러 얘기는 여기까지. 자, 다음으로 승차감 말씀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, 이 아우디 이트론의 승차감을 놓고 롤스로이스의 승차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자, 제가 장담컨대 그 말을 한 사람은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차 자체를 많이 안 타봤거나 롤스로이스를 안 타봤거나, 네, 둘 중 하나입니다. 생각해보자고요.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처음 라면을 딱 먹였을 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? 그렇게 처음 막 라면을 먹어본 아이들한테 신라면, 삼양라면 먹어도 맛있니?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. 자꾸 먹다 보면은 역시 라면은 신라면이지, 이 멘트가 나오는 거지. 아무튼 이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온라인상에서 이 차량의 승차감이 굉장히 좋다, 그런 평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. 나름대로 원인도 생각을 해보았는데, 일단 그거는 잠깐만 뒤로 미루고, 자,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방지턱을 넘을 때 서스펜션이 최대한으로 펴졌다가 또 급격하게 눌리죠. 다시 말해서 눌릴 때, 이 범프 될 때와 다시 튀어나갈 때, 리바운드 될 때가 굉장히 이 방지턱을 넘을 때만큼 이렇게 격하게 움직일 때가 없는데, 결국 에어 서스펜션, 이 에어 스프링이 들어간 서스펜션들의 승차감이 고급지다라고 말하는 이유는, 서스펜션이 범프 됐을 때와 리바운드 됐을 때 그 가장 끝 지점들 있잖아요. 최대한으로 범프 됐을 때, 가장 많이 눌렸을 때 그 끝 지점, 그리고 가장 많이 리바운드 됐을 때, 펴졌을 때 그 가장 길게 뻗었을 때 그 끝지점, 그 각각의 끝지점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, 에어 스프링이 들어간 이 서스펜션들이 승차감이 고급지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얘는 최대한으로 범프되었을 때 그 지점도 마찬가지고, 최대한으로 펴졌을 때 그 지점도 마찬가지예요. 아주 천천히 다니면서 서스펜션이 최대한으로 펴지거나 최대한으로 눌릴 일이 없는 그냥 그런 구간을 지날 때의 승차감만 보고 승차감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그 중간 지점에서의 승차감들은 요즘 그냥 코일 스프링
스프링을 사용하는 댐퍼들도 상당히 고급져요. 그리고 또 상당히 소프트한 세팅도 가능합니다. 결국 에어 서스펜션의 그 고급진 승차감, 진가는 이런 방지턱을 넘을 때 확 체감할 수가 있는데, 제가 항상 리뷰하면서 다니는 지금 이 길을 타고 다녀본 모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차종들을 통틀어서 승차감이 가장 안 좋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, 범프 될 때 이 받아주는 폭 자체가 너무 좁은 느낌이에요. 순간 서스펜션이 순간적으로 범프가 될 때 이거를 싹 하면서 이만큼을 쓱 하면서 소프트하게 끝에서 딱 잡아줘야 되는데, 얘는 지금 한 반쯤 내려가다가 턱 하고 걸리는 느낌이에요. 딱! 근데 급격하게 눌릴 때 끝까지 눌려주지 않고 뭔가 중간에 걸리면서 덜 늘리는 느낌이 나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치는데, 어느 정도 반만 억지로 눌린 다음에 또 이게 다시 리바운드 될 때 튕겨나가지는 그 속도 자체도 마치 우리가 탄성이 너무 강한 스프링을 이렇게 딱 눌렀다가 놓으면 튕겨나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것처럼, 범프 될 때는 범프 될 때대로 조그만 구간 안에서 강하게 누르는,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구간에 가서 에어 서스펜션만의 그 특유의 마지막에 고급스럽게 싹 부드럽게 잡아줬다가 다시 부드럽게 싹 펴지는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, 펴질 때는 펴질 때대로 또 탱 하고 펴져요. 이런 잔유 처리는 몰라. 그런데 방지턱을 넘으면, 그리고 이게 지금 방지턱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고속으로 달릴 때도 문제가 돼요.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, 차라는 게 고속으로 달리고 있을 때도 이 도로가 평평하지가 않다 보니까, 거기다가 고속으로 달리고 있을 때는 이 가속도까지 붙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도 차가 꽤나 많이 상하 운동을 한단 말이죠, 지금처럼.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일반적인 에어 서스펜션들은 이만큼이라는 여유 스트로크를 가지고 차가 고속으로 쫙 달리다가 한번 범프를 딱 치고 떴어요. 다시 떨어질 거 아니야. 떨어질 때 이만큼을 먹어줬다가 다시 부드럽게 리바운드 되면서 고속으로 달리고 있을 때 꽤 큰 상하 운동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캐빈룸 안으로 상하 운동으로 인한 충격이 들어오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.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방지턱 넘을 때, 그리고 방지턱을 넘고 나서 떨어질 때, 거기서 느껴지는 이 끝까지 눌려줘야 되는 거를 못 받아 먹고서는 중간에 턱 하고 걸리는 그 느낌이 고속에서 큰 요철을 만났을 때도 똑같이 느껴진다는 거. 아니, 이거를 보고 어떻게 롤스로이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? 롤스로이스는요, 요철을 만났을 때 서스펜션이 그 충격을 받아먹어서 범프되는 그 폭이 운전하면서 이거 달리다가 앞범퍼 땅바닥에 닿이는 거 아니야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하게 크게 먹어 들어가줘요. 그리고 SUV에 와서는 레인지로버가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요. 그리고 살짝 더 아래 내려온다 그러면 X5랑 GLE가 있는데, X5 GLE 같은 경우에도 롤은 롤대로 최대한 억제시키면서도 그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가져야 되는 그 고급진 승차감 충분히 먹어주고 또 다시 충분히 뱉어주고, 그리고 이 충격을 먹고 뱉고 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소프트한 그런 에어 서스펜션만이 갖는 그런 승차감이 굉장히 크게 장점으로 와닿는 차량들인데, 와, 이거는 뭐, 이 차는 아우디에서 아예 광고를 그냥 안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. 아니, 어떻게 이 차에다가 고성능이라는 키워드를 또 갖다 박아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, 광고를 하고 보도자를 뿌리고, 약간 그 유리막 있죠, 유리막 마케팅하는 거랑 뭐 비슷한 수준이에요. 물론 유리막 제품들 상품 전체를 다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, 지금 이 차주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래요. 지금 차 구매하신 지 불과 지금 한 반년밖에 안 됐는데 도장면 상태가 그냥 쉐시야. 근데 차주분은 유리막을 해줬대. 영업사원분이 유리막을 해줬다고 알고 계셔. 도대체 무슨 유리막을 뭐 어디에 입힌 거야 도대체? 아니 뭐 유리 뭐 너무 투명해서 뭐 안 보이는 거야? 그러니까 여러분, 유리막 제품 같은 경우도 진짜 2박 3일 맡겨가지고 100만 원 이상 들여서 끝까지 그 유리막 관리할 자신도 있으시고 돈도 좀 쓰겠다 하시는 분들 아니고서는 20만 원 30만 원 뭐 반나절 만에 끝나는 유리막,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분들은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 저희 영상 시작할 때마다 많이 보셨죠? 볼라솔루션, 해외 각국으로 수출도 많이 하는 우리나라 브랜드인데, 원래 지금까지는 그 디테일링 샵, 프로샵 전용 제품들만 만들어가지고 이제 샵에서 시공 제품들로만 만나보실 수 있었는데, 여기서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도 직접 세차하시고 나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광택제가 나왔습니다. P17이라는 제품인데, 어설픈 유리막 하실 바에는
그냥 지금 정확히 딱 오늘부터 와디즈에서 이제 펀딩이 시작돼요. 그래서 와디즈 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등은 있지만 2만원 후반대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결국 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리막 코팅제도 다 그 SiO2라는 성분이 그 유리막을 형성해 준다는 건데, 그 SiO2 성분을 그냥 세차 끝나고 편하게 뿌려서 사용하시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유리막의 효과를 보실 수 있도록, 지금 영상 보시고 계시는 게 저희가 지금 반만 갈라서 이 볼라솔루션 P17을 발라놓고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. 물론 완벽하게 제대로 시공된 유리막 코팅에 비해서 유지 기간은 짧죠. 한 2-3개월 밖에 안 가긴 해요. 그런데 어설픈 유리막을 쓸 바에는 그냥 이렇게 관리하는 게 100번 낫다. 마찬가지로 이 이트론도 아무리 프리미엄 브랜드라도 어설프게 만든 전기차를 탈 바에는 그냥 시원하게 테슬라로 넘어가시든가 그냥 내연기관 차를 한 번 더 타시는 게 맞다. 와, 진짜 이거는 다른 MLB 에보 플랫폼을 사용하는 차량들의 그 승차감들과는 너무나 다른 승차감이어서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. 제가 봤을 때 이건 비교하기 좀 뭐 할 수도 있지만 코나 EV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코나 EV 그리고 아우디 이트론, 이 두 차종의 공통점이 있거든요. 공통점, 바로 내연기관에 쓰던 플랫폼을 조금 수정해서 그대로 갖다 전기차를 만들었다라는 점이겠죠. 지금 이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폭스바겐 그룹에서 사용하는 MLB 에보 플랫폼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차량이에요. 다시 말해서 Q7, Q8 만들던 플랫폼 가져다가 아래 배터리 깔고 모터 들어갈 수 있게 앞뒤 좀 벌리고 좀 공간 좀 수정하고 해서 만든 차예요. 그냥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튜닝해서 만든 차라고. 그리고 그렇게 내연기관에 사용하던 MLB 에보 플랫폼을 가져다가 전기차로 튜닝을 해서 만든 결과 사이즈 대비 말도 안 되는 공차 중량을 또 보여줍니다. 에이, 총 중량이겠지 하고 다시 계속 봤는데 공차 중량이 맞아요. 2.6톤 2.6톤이라는 공차 중량이 감이 좀 안 오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X5가 2.1톤입니다 어우, GLE는 벤츠라서 좀 무거워 라고 해서 2.2톤이고, 야 전기차니까 당연히 더 무겁지 임마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얘보다 더 큰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는 모델 X 같은 경우에 2.3톤입니다 그럼 2.6톤짜리 차가 뭐가 있냐. 레인지로버의 롱바디를 5.0 슈퍼차저 엔진으로 구매하시면 걔가 2.6톤이에요 그리고 코나도 마찬가지지만 이 녀석도 일반 내연기관 차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닥에다가 배터리를 플랫하게 깔질 못해요. 그래서 차 측면에서 아래를 이렇게 보면은 배터리 팩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유추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, 사실 코나 EV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다가 배터리 팩을 쑤셔 받겠다고 배터리 팩이 이만큼 튀어나오는 바람에 그 같은 플랫폼을 가지고 만드는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차고가 3-4cm가 높아요. 그래서 코나 EV들 돌아다니는 애들 보면은 차가 이렇게 좀 붕 떠 있어요. 그래서 그 결과 코나 EV 같은 경우에는 고속에서 핸들링을 하거나 그러면은 앞에 그립이 느껴지지가 않아요. 물론 그거는 뭐 그 에너지 세이빙 타이어의 영향도 있었을 거라고 보지만, 고속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핸들링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은,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핸들링을 핸들링대로 놓치면 안 되고 고급진 승차감도 또 있기는 있어야 되고, 아우디인데 차값이 1억이 넘는데 또 무엇보다 디자인도 이뻐야 돼. 그러면 코나 EV처럼 그냥 무턱대고 차고를 들어버리는 것도 답이 아니었을 거고, 배터리는 아래 튀어나와 있어. 차는 차대로 더럽게 무거워. 지금 이 녀석에 들어가 있는 이 에어 서스펜션은 다른 MLB 에버 플랫폼이 들어가는 차량에도 그대로 다 사용하는 에어 서스펜션일 거예요. 아우디에서 이 이트론 차량 한 대만을 위해서 에어 서스펜션을 새롭게 개발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자,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차는 차대로 무거워진 상황에 배터리는 또 배터리대로 아래로 볼록 튀어나와 있는 그 상황에 승차감까지 만들겠다고 서스펜션의 움직임의 폭을 자유롭게 풀어놔버리면 아마 에어스프링의 내구성에 문제가 생기던가, 아니면 차가 그만큼 더 많이 눌렸을 때 배터리가 바닥에 닿을 수 있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,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지금 다 추정이긴 하지만 적어도 저는 지금 이 차량의 승차감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정들을 해보는 거죠. 모델 X의 승차감이 별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모델 X보다 더 별로예요. 그리고 이 무거운 공차 중량에서부터 오는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. 바로 전비죠, 전비. 이제 전기차들은 연비가 아니라 전비라고 하는데,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누적 주행 기록이 이제 5,000km, 이 차량 총 5,000km 주행하면서 찍혀 있는 누적 전비입니다. 누적 전비가 2.9km가 찍혀 있다. 2.9km.
참 이게 총체적 난국인 것 같아요. 제가 이 차량 처음 스펙을 딱 보고 배터리 용량이 95kW인 거예요. 사실 모델 X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 100 모델들 있잖아요. 모델 X 100 모델들 100D, P100D 이렇게 있잖아요. 걔네 주행 가는 거리가 500이 넘어가요. 거기 그 100이 왜 100이냐면은 배터리 용량이 100kW라서 100인데 얘가 95라는 거야. 그래서 생각을 했죠. 와, 역시 아우디. 아우디가 전기차를 만들면 또 기술을 통한 진보를 한번 또 하는구나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증받은 주행 가는 거리를 딱 봤는데 300km 찍혀 있는 거야. 그리고 제가 지금 실제로 타고 다니면서 낮에는 더워서 에어컨도 좀 틀고 다니고 밤에는 추워서 히터도 좀 틀고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 풀충하고 나면 한 200 초반 타는 것 같아요. 얌전히 타도. 물론 상황에 따라서 많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고, 그리고 여기서 생기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급속 충전을 하든 완속 충전을 하든 배터리 용량이 큰 만큼 또 전기비도 많이 나와요. 그리고 충전 시간도 오래 걸려, 그만큼. 그리고 얘가 타이칸처럼 지금 뭐 800V 시스템을 사용하는 차도 아니란 말이죠. 그렇다고 했을 때 나중에 초급속이 생겨도 이 녀석의 충전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 수 있을지도 사실 좀 의문이고, 이론상으로는 뭐 시간당 뭐 150kW 집어넣으면 뭐 몇 분 만에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깔려있는 급속 충전기로 충전해봤자 시간당 40kW 정도 들어가니까, 급속으로 해봤자. 그럼 급속을 때려도 2시간을 넘게 충전해야 완충이 된다는 얘긴데, 이 정도 배터리 사이즈면. 그리고 아우디답게 또 에이다스 인증 안 받고 차선 중앙 유지도 못하는 상태로 또 출시가 됐고, 1억 2천에 뭐 보조금 안 되니까 자기들이 뭐 3천 할인해 준다 그래가지고 뭐 9천만 원대 이러고 팔고 있는데, 이거 9천만 원에 사면 그 이트론처럼 물리는 겁니다, 이거. 그리고 그 이트론은 사고 나서 물렸으면은 그냥 아이씨 얼마 손해봤다고 생각하고 그냥 난리자로 손절이라도 할 수 있죠. 이거는 물렸다고 하는 순간 이제 손절하려고 보면은 이제 속이 진짜 좀 많이 쓰릴 수 있다. 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. 아니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로백이 빠른 것도 아니야. 좀 참자 지금은. 이거는 아니다.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